핀란드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창밖에는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몰아쳤고 눈보라가 끝없이 몰아쳤습니다. 라플란드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58살인 헨리 코스키넨과 60살인 남편 에이로는 벽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며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30살이 된 딸 에밀리아가 집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평소 연구에 바빠 자주 오지 못하는 딸이었기에 부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핀란드식 연어, 수프 로이케이토와 갓 구운 핀란드 전통 파이, 카레알란 피라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오로라가 은은하게 빛났고 벽난로에서는 나무 타는 소리가 나며 아늑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저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헨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에이로 씨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헨리 씨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에밀리아야,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니?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2년 전부터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름은 박지훈이고 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같은 연구 주제를 다루면서 가까워졌고 저는 정말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핀란드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조용하고 가족 중심적인 나라였습니다. 국제 결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처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먼 나라와의 결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헨리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에밀리아야, 엄마가 내 결혼을 반대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한국과 핀란드는 너무 다르잖니?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너 정말 괜찮겠니? 에이로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 혹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고 있니? 엄마랑 나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 그저 뉴스에서 본 정보뿐이야. 그 순간 헨리 씨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뉴스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그곳에서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에밀리아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처음엔 한국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직접 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였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생각보다 훨씬 살기 좋았어요. 저는 지훈 오빠랑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헨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겠구나. 그리고 며칠 뒤 박지훈이 핀란드에 도착하였습니다. 벽난로의 불길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헨리와 에이로는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두 사람은 걱정이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딸이 너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헨리와 에이로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지훈은 키가 184cm가 넘었으며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갖춘 남성이었습니다. 마치 핀란드의 운동선수를 보는 듯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감 있는 미소까지. 에이로는 당황한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체격이면 핀란드에서도 아이스하키 선수로 뛰겠군.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헨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먼 길 오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지훈은 유창한 핀란드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이 춥지만 정말 아름답네요. 헨리와 에이로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핀란드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아가 가르쳐줬고 제가 핀란드 문화를 배우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니까요. 이 말에 헨리는 순간 마음이 살짝 풀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지훈을 맞이하기 위해 헨리는 정성껏 핀란드 전통 크리스마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 파이, 훈제 연어, 비트 뿌리 샐러드, 핀란드 전통 크리스마스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가족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리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전통 한지로 만든 손수건, 홍삼 액기스, 그리고 핫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헨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뭐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핀란드는 겨울이 춥잖아요. 한국에서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이 있어서 실내가 항상 따뜻한데 핀란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에이로는 흥미롭게 핫팩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따뜻해진다고?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런 난방 제품은 발달했어요. 겨울철 필수품이에요. 헨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여기는 아무리 난방을 해도 바닥이 차가운데요.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한국의 온돌 시스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가정집, 한옥, 호텔, 그리고 공공장소까지 바닥 난방으로 따뜻한 모습이 나오자 헨리와 에이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난방 방식이 가능하다고요? 핀란드보다 훨씬 따뜻해 보이는데 지훈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겨울에도 실내에서 반팔을 입고 있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나중에 꼭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리와 에이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핀란드의 겨울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며 얼음 낚시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얼음 낚시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지훈은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말았습니다. 아, 차가워. 그러자 에이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춥지? 이게 바로 핀란드 겨울이야. 하지만 그때 지훈이 재빨리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손이 따뜻해지자 에이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이거 정말 따뜻한데?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 필수템이에요. 핀란드에서도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실 겁니다. 헨리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일지도 몰라.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이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핀란드에서 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밀리아를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민 중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익숙한 곳이고 핀란드는 에밀리아에게 익숙한 곳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딸을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직접 보여드리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헨리와 에이로는 고민 끝에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00건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게 낫겠지. 마침내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핀란드 부모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장소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헨리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에이로도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공항, 호텔보다 더 깨끗하군.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해.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공항철도로 안내하자 헨리는 순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시내로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만 타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헨리는 놀랐습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에이로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이렇게 빠른데 무료라고?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헨리는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조용한데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보고 있네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헨리와 에이로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부터 헨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지훈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바닥 난방이 되어 있어서 맨발이어도 춥지 않아요. 헨리는 반신반의하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따뜻해. 헨리는 깜짝 놀라며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A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군. 핀란드에서는 바닥이 항상 차가워서 양말을 신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맨발로 다녀도 되겠어.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을 직접 데워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헨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난방 방식이 있다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불편하게 살았던 건 아닐까? 이날 밤 헨리와 A로는 바닥이 따뜻한 집에서 생애 첫 온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등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헨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 다음 날 가족 모두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로가 안경을 떨어뜨려 렌즈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헨리는 순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예비 안경을 안 갖고 왔는데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며칠은 걸릴 텐데. 하지만 지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곧바로 근처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안경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30분이면 수리 가능합니다. 헨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30분 만에 된다고요? A로도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빠른가요? 정확히 30분 후 안경이 완벽하게 수리되었습니다. 헨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뭐든지 빠르고 편리하네요.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헨리와 A로는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온돌 덕분에 따뜻한 집, 안경 수리를 포함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헨리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보니 여기도 충분히 좋은 곳이네요. A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산다고 해도 더 이상 걱정되지 않을 것 같군. 지훈은 부모님의 반응에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많이 신경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헨리가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핀란드 집에도 이런 온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훈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 유럽에서도 온돌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핀란드 부모님은 한국의 생활을 경험하며 지훈과 에밀리아의 결혼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이 꿈만 같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빠른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돌의 따뜻함. 비행기가 헬싱키 공항에 도착한 순간 헨리와 A로는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추위를 못 느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헨리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발을 디뎠다가 차가운 감촉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워. A로도 신발을 벗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맨발로 다녀도 전혀 문제 없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양말을 신어야 하네. 그제야 두 사람은 한국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헨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 헨리는 고민 끝에 딸 에밀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아야, 우리 집도 한국처럼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 에밀리아는 놀라면서도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로? 온돌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헨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춥더라. 바닥이 따뜻했던 게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 그때 지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온돌 설치 도와드릴 수 있어요. 헨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훈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도 유럽식 주택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핀란드에서도 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찾아보고 직접 도와드릴게요. 에밀리아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직접 가서 공사도 도와줄게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헨리와 A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훈과 에밀리아가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함께 온돌을 설치하겠다고 하다니. 헨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와서 도와준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구나. 몇 주 후 에밀리아와 지훈은 핀란드로 날아왔습니다. 공사 당일 네 사람은 함께 온돌 시공업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훈은 시공업체 직원과 핀란드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온돌 설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헨리는 지훈이 능숙하게 핀란드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많이 배웠구나. 이젠 우리나라 사람 같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과 에이로는 바닥을 뜯어내며 직접 작업을 도왔습니다. 헨리와 에밀리아는 바닥재를 준비하고 배관 설치가 끝난 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네 사람은 점심도 함께 먹으며 공사 과정을 즐겼습니다. 헨리는 중간중간 지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주는 사람이었구나.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정말 내 아들 같아. 마침내 며칠간의 모든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온돌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헨리는 조심스럽게 맨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에이로도 조심스럽게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겨울에도 양말 없이 다닐 수 있겠어. 헨리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바닥에 앉아서 지낼 수 있네.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핀란드에서도 핀란드식 통나무 오두막 대신 온돌을 추천하셔야겠어요. 헨리와 에이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지훈의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국에서 뵙고 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때 헨리가 화면을 조정하더니 바닥을 카메라로 비추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온돌이에요? 헨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지훈과 에밀리아 덕분에 핀란드에서도 온돌을 설치했어요. 지훈의 부모님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문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헨리와 에이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헨리는 지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넌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지훈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핀란드의 작은 집. 그곳에는 이제 한국의 따뜻한 온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헨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에이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어. 그렇게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사랑과 배려가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다. 다음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 도서관.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앨런 박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조사하던 중 낯선 지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마도? 처음에는 단순한 일본의 작은 섬이라 생각하였으나 조선시대 지도에서 경상도의 속도로 표기된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선의 지도에 대마도가 포함되어 있다니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다양한 지도에서도 대마도는 마치 조선 영토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대마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앨런 박 교수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학자로서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앨런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는 단순한 일본의 섬이 아니었군.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을 담당하면서도 조선의 영향 아래 있었어.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대마도를 외인들이 거주하는 섬으로 기록하였으나 행정적으로는 경상도에 속한 속도로 표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공식적인 벼슬을 내리고 조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시절에는 기해동정이라 불리는 대마도 정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이종무 장군이 왜구를 소탕하고 대마도를 조선의 영향권 아래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은 대마도를 공식적인 영토로 편입하지 않고 일본과의 외교적 균형을 맞추며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앨런 교수는 연구를 계속할수록 더욱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관계가 있었는데 왜 지금 한국에서는 대마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역사박물관을 찾은 앨런 교수는 조선시대 문서와 지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마도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학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님, 조선시대 지도와 문헌을 보면
대마도가 조선의 속도로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에서는 왜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것입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대마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한국이 독도 문제로도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마도까지 논쟁을 확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앨런 교수는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연구 차원에서라도 더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 도서관에서 한참을 더 조사한 끝에 대마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윤지수 감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윤지수 감독은 오랫동안 대마도의 역사를 연구하며 이를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지만 지금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앨런 교수는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고 조선 지도에는 속도로 표기된 사례도 있었는데 현대 한국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지요. 윤지수 감독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교적 부담 때문일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대마도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대마도를 잊고 살아왔고요. 앨런 교수는 그녀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왜 모두가 침묵하는 걸까? 윤지수 감독과 함께 대마도를 직접 방문하기로 한 앨런 교수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향하였습니다. 배에서 내려 바라본 대마도는 조용하고 한적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조선과 일본의 역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오래된 신사와 절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통신사들이 남긴 기록과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과 일본이 외교를 맺고 교류를 했겠군요. 윤지수 감독이 촬영을 준비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철저히 일본의 일부로만 보려 해요. 조선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건 민감한 문제거든요. 앨런 교수는 신사 한쪽에 서 있던 안내판을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설명에는 조선과의 관계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윤지수 감독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진실이지요. 그들이 조선 관련 유적을 촬영하고 있을 때 몇 명의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불쾌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앨런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역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땅입니다. 조선과의 관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지수 감독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촬영을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앨런 교수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조차 이렇게 민감한 문제라니 대마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인가?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 대마도의 한적한 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였습니다. 앨런 박 교수와 윤지수 감독은 조선과 일본의 역사가 얽힌 이 섬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도착한 후 점점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도와 문헌에서 보았던 것과 실제로 대마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역사의 흔적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지수 감독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반응을 보니 우리가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앨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진실을 숨기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밝혀내려 하죠. 그러나 이들이 대마도에서 조사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마도 내 가장 오래된 절과 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조선 통신사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과의 연관성이 거의 삭제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앨런 교수는 신사 안내문을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이곳은 조선과의 외교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군요. 윤지수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전 자료에서 보았던 설명과 다르네요. 조선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모든 문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들은 현지 연구자들과 접촉하며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 하였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가 축소되거나 생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도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진실이 남아있을까? 앨런 교수와 윤지수 감독은 대마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어릴 적 대마도에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나 전해 내려오는 역사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마도에서 무역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었지. 조선 통신사들이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곤 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왜 그렇습니까? 앨런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금기시되어 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조선과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예 듣지 못하고 자라지. 윤지수 감독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질문하였습니다. 대마도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군요.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지. 앨런 교수와 윤지수 감독이 대마도에서 조사와 촬영을 계속하자 그들을 향한 견제와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이노우에 겐을 포함한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이 앨런과 윤지수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촬영을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로 보이는군요. 이노우에 겐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앨런 교수는 차분히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마도가 조선과 연결되었던 흔적을 찾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이노우에는 비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과거의 기록을 들춰본다 해도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지수 감독이 날카롭게 반박하였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일본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셔널리스트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일본 정부에도 이 문제를 알릴 것입니다. 앨런 교수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말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누군가의 불편함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그들은 대마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앨런 교수와 윤지수 감독은 대마도에서의 연구가 점점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돌아와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대마도에 대한 연구 자료는 극히 적었으며 정부 차원의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인데 왜 한국에서는 대마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걸까요? 앨런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윤지수 감독은 한숨을 내쉬며 답하였습니다. 독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마도까지 논의하게 되면 일본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부담이 클 겁니다. 앨런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마도 관련 연구 논문을 찾으려 했지만 논문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연구 자체가 금기시된 것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은 대마도에 대해 침묵하는가? 대마도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앨런 박 교수와 윤지수 감독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견제와 역사 기록에 축소된 흔적들을 직접 확인하였지만 한국에서도 대마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의 지도에도 속도로 표기된 적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를 거의 다루지 않는 걸까요? 앨런 교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마도 관련 논문을 찾으려 하였지만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독도 관련 논문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대마도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수 감독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마도 연구 자체가 금기시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앨런 교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를 감추려는 건 예상했지만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피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한국 정부와 역사학계의 태도를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앨런 교수는 한국국립외교원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대마도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찾기 위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으며 독도 문제와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한 내용만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지수 감독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정부 차원에서는 대마도를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앨런 교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도 대마도를 언급하는 것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는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역사학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자리에서 앨런 교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대마도가 조선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기록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걸까요?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가 조선의 속도처럼 기능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대마도를 완전한 영토로 편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만으로도 일본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마도 문제까지 공론화할 이유가 없겠지요. 만약 한국이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일본은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윤지수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즉,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부담 때문에 대마도를 논의하기 꺼려하는 것이군요.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대마도는 이미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질적인 영토 문제보다는 역사적 연구로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이조차도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앨런 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적 연구도 외교적 이유로 억제되고 있는 것인가? 앨런 교수는 일본 내에서 대마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과 서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자료는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마도를 철저히 일본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고 조선과의 역사적 관계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군. 윤지수 감독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갈등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마도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앨런 교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앨런 교수는 고민 끝에 대마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지수 감독 또한 대마도의 역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이를 대중에게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한국 언론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대마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윤지수 감독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알리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군요. 앨런 교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앨런 교수와 윤지수 감독이 발표한 연구와 다큐멘터리는 일부 관심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큰 논의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정부는 대마도 문제를 외면하는 걸까? 윤지수 감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미 대마도를 잊어버린 걸지도 몰라요. 앨런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은 끝나지 않은 질문을 안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앨런 박 교수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마도에서의 경험,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방해,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학계의 침묵,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대마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윤지수 감독과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일부 관심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큰 논의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 감독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대마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여러 언론사에 제보했는데 반응이 너무 미지근해요. 독도 문제였다면 훨씬 더 큰 관심을 끌었을 텐데 말이죠.
앨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마도는 이미 일본의 섬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윤지수 감독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대마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어든 걸 수도 있죠. 앨런 교수는 한국인 지인들에게 대마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 아닌가요?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대마도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역사적으로 대마도가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몇몇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대마도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앨런 교수는 무언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일부 보도되면서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인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마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앨런 교수와 윤지수 감독은 일본 내 일부 극우 단체들로부터 항해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당신들의 연구는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한국이 또다시 영토 문제로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인가? 윤지수 감독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앨런 교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대마도가 일본에서도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겠죠. 일본이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굳히려는 과정에서 조선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앨런 교수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외교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지금 논의하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앨런 교수는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외교적 이유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인가? 윤지수 감독도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대마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 묻혀버리겠군요. 앨런 교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학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의 어느 한적한 카페에서 앨런 교수와 윤지수 감독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다시 한번 대마도 문제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앨런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 해도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윤지수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역사는 기억되지 않으면 사라지니까요. 앨런 교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마도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외교적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일까요? 윤지수 감독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던진 이 질문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라고 믿어요. 앨런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대마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역사가 교차하는 공간이었고 한때 조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잊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앨런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역사가 사라지도록 놔둘 수는 없다. 윤지수 감독도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대마도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할 겁니다.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날이 오겠죠. 그들은 그렇게 대마도를 둘러싼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연구와 기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앨런 교수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침묵을 뚫고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